자, 오늘 모의고사 25년 6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페이지에 복합 지문이지. 인문 지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학을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시민이란 지금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란 뭐뭐란 하니까 이제 개념 나오겠네. 자,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라면서 시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무엇과 무엇? 권리와 의무, 그 다음 자유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등합니다. 시민들끼리는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정치 참여할 수 있다. 요 정도 키워드 생각해 두시고요. 자,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상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내용들, 자유주의와 그 다음 공화주의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그것의 어떤 것, 자유, 그 시민들의 자유는 어디서 근거가 되는지, 권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 의무, 지금 자유, 권리, 의무 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다.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자, 지금 우리는 첫 번째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중요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답니다. 자,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물결칠게요. 자연권 사상 바탕으로 발전돼 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자연권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권리로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천부인권, 그냥 옆에 의미 정도만 좀 파악해 두도록 할게요. 이 천부라는 거는 하늘의 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에요. 그렇죠? 자,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다. 왜?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유주의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근거는 무엇이다? 인권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 하늘로부터 받은 거. 자, 그 다음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역시나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국가보다 물결칠게요. 개인을 우선, 자유니까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개인주의 바탕.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자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자유, 그 다음에 의무, 그 다음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체를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자고. 주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뭔가 국가와 관련된 주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가. 그 다음에 개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봤죠?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유는 그렇다 치고 이제 의무와 권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자, 의무는 누구를 위한 걸까? 쌤이 이제 군대를 한 지금부터 10 몇 년 전에 갔다 왔죠. 쌤의 개인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라면 군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는 거는 그 남자들의 의무이죠. 그건 누구를 위한 행위야? 결국 이 의무라는 건 국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의무를 중시할까요? 권리를 중시할까요? 당연히 권리를 중시하겠죠. 그 내용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의무 부과할 수는 있어요.
의무 부과할 수는 있는데 그때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역시나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소극적 자유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 압력,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 그냥 나 가만히 내버려둬 하는 게 소극적 자유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 근데 이때 공간이라는 건, 영역이라는 건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공간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방임으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니까 플러스의 개념이겠죠. 적극적 자유 주장하였답니다. 자,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대요. 자,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이때 외부 간섭의 부재는 어떤 자유? 소극적 자유가 되겠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이라는 건 어떤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거 차이점이 되겠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입니다. 소극적 자유에서는 국가 개입을 원치 않았다. 왜? 방임, 그냥 나 내버려둬 였으니까. 근데 반대로 적극적 자유는 만약에 어떤 걸 중시한다고 했었죠. 물론 소극적 자유 플러스 알파에 내 삶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본 거죠. 요게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자유주의는 마지막 문단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이야기 하겠네요.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니까 나왔습니다. 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었죠? 가글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다룰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자유주의만 다뤘고 공화주의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공화주의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바로 이어서 갈게. 자,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바로부터 바로 차이 먼저 뚜까 펠려놓은가 봅니다.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유주의는 이게 누구한테 왔다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자유나 권리 같은 것들이 결국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공화주의는 밑줄쳐야 되겠네요.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입니다.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의무가 결합되어 있대요. 이 권리라는 건 의무와 결합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뭘 중시하게 여길 것이다. 아까 봤던 뭔가 국가 요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계속 봅시다. 자,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건 사실 근데 공통점이긴 합니다. 개인의 자유 제한될 수도 있었어요. 자유주의에서. 다만 그럴 경우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봤던 거죠. 자,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겼다.
자,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좀 세부적인가 봐요, 공화주의. 아까 이 자유주의에서도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고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있었던 것처럼 공화주의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었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다. 먼저 볼게요. 자, 시민적 공화주의자 나왔습니다. 밑줄 칠게요.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고요.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하겠네. 정치 참여.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 정치 참여 이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 이유 나옵니다. 정치 참여가 덕성,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 같은 것들을 함량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 참여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덕성을 함량하고 윤리적인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본 것이죠. 자,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그렇죠. 개인의 권리, 이익 같은 것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 그러니까 국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봐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신로마 공화주의자입니다. 또 아니니까 공통점 이야기하겠네요.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의무, 국가가 더 중요했다라고 공통점 밝히고 있네. 그러나 이제 차이점 나오겠지. 자,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에서 찾지 않았대요. 요게 차이점이 됩니다. 정치 참여 근거가 자연적인 사회성, 그 다음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대. 볼게요. 자,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세, 바깥의 세력과 폭정,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이 폭력적으로 정치하는 거 있죠. 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 참여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 외세나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배 자유 개념 한번 봐야 되겠죠.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 좀 어렵습니다. 계속 볼게요. 즉 이러면서 같은 말 부연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간섭의 부재라는 건 결국 소극적 자유 아까 여기에서 봤던 소극적 자유지 방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지배의 자유 핵심, 소극적 자유 플러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원한다는 거죠.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무엇을 만들겠다?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공동의 결정. 누구 하나가 딱 정해서 법을 만드는 건 이 폭정이죠.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시민이 무엇을 만들었다. 이 공공의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시민이 그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자신의 의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데 내가 의지로서 이 공공의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복종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그 자유의 근거를 찾는다라는 얘기겠죠.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며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복합 지문이었고요. 문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이었지.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마지막 문단에 그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 자,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을 토대로 개인이 좀 더 중요했죠. 의무보다 권리,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입니다. 자유주의에서 시민의 권리인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배제되어야 누릴 수 있다. 무슨 자유? 소극적 자유. 요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번 공화주의입니다. 권리는 시민의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의 권리는 시민의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볼게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의무는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자유의 근거는 뭐였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5번도 볼까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4번이랑 5번이랑 같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서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는 무엇을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일단 소극적 자유 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무슨 내용까지? 어떤 개인의 뭐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신장할 수 있다. 개인의 어떤 신장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개입이 타당했다? 국가의 개입이 타당했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 보기의 입장이 일단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쌤 느낌에는 뭔가 이 보기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 이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소극적 자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어? 국가 개입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기가 만약에 소극적 자유의 입장이고 그 다음 그렇다면은 이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무슨 비판할 수 있을까요?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입해서는 안 돼. 라는 선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기에서 이 무슨 의견인지를 먼저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너희들 문제 풀 때 이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야. 그러면 보기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국가의 개입은 안 된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 라고 먼저 머릿속에서 세워두고 그 다음에 너네는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볼게요. 자,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사적 영역 이야기하네요. 간섭받지 않아야 되는데 쌤 말이 맞았어요. 이거 소극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 지지한 사상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은 하면 안 돼. 그런 선지 있습니까? 국가 공동성 국가 간섭이라는 키워드가 4번에 나오고 5번에 나오죠. 볼게요.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국가 간섭이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국가의 간섭은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겠죠. 5번 볼게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정답 5번 돼야 되겠죠. 이거는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죠. 기업은 시민적 공화주의. 그 다음에 니은은 신로마 공화주의. 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볼게요. 시민적 공화주의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지? 시민들한테 타고난 사회성이 있었어요. 타고난 사회성이 있었고 정치 참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됐다? 개인의
덕성 같은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했었었죠. 그 다음 신로마에서는 개인 이 자유 같은 것들, 타고난 사회성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폭정. 그 다음에 외세로부터 그 지켜낸 거죠. 그 다음에 정치 참여하는 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정치를 참여하는 게 결국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자유를 지키는 행위 뭐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이게 차이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무엇을 중시했다? 자유주의와 달리 의무가 더 중요했다. 국가가 더 중요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 19번입니다. 자, 기역은 시민적 공화주의지.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공공의 법이 아니라 뭐야? 그냥 인간이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봤었죠. 공공의 법은 니은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나온 개념이었지. 2번 갈게요. 기역은 시민의 정치 참여는 시민의 정치 참여는 뭐다? 개인의 덕성 기르는 거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3번 볼게요. 니은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을 정치 참여의 근거.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 이거는 누가 한 얘기지?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 한 얘기겠네요. 그렇죠. 타고난 사회성. 니은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아니죠. 공공의 법을 통해서 개인의 의지에 복종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기역과 니은 모두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참여의 목적을 윤리적 덕목 함량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은 기역과 니은 모두가 아니라 기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20번입니다. 자, 일단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보기 먼저 볼게요. 자, A가 자기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설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중요한 생활도로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땅인데, 그렇지? 근데 많은 인근의 주민들, 많은 시민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 뭐 묻는 이야기일까요? 아까 공공의 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하냐,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개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중요하냐, 요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청은 도로가 막히면 주민들이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우회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대요. 그러면 이때 이 구청은 무슨 주의? 구청은 공화주의의 성격을 좀 따르고 있죠. 국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 공공의 선이 더 중요해. 자, 이에 A는 자신의 사유지에 건물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권리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죠. 구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도로가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도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낌새가 뭔가 법원도 공화주의적일 것 같죠? 자, 볼게요.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구청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 역시 참 나라가 도둑놈이네. 쏘리 공화주의.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이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겠고, 공화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 침해했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했구나, 정말 바람직하구나 했겠죠.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이번 좀 나머지 선지들 확인하고 갈게. 자,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겠다. 그렇죠. 지금 공화주의자, 구청, 법원 다 한 통속이야. 3번 공화주의자들은 A를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상적 시민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렇죠. 왜? A는 자유주의자잖아. 내 권리가 더 중요해.
내 권리가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4번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A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A의 소송 제기가 정당한 요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유주의자들은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생활도로로 사용하려면 A의 자발적인 동의. 아까 그 자유주의에서 권리보다 의무가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무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었어. 다만 그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했다? 시민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지문을 먼저 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라면서 첫 번째는 그냥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의 어떤 구매 행위에 대한 법적인 지문인 것 같죠. 법지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법지문이지 법적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쌤이 아까 그때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법지문이 나왔다. 법이기 때문에 그 서명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그 활자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다룰 겁니다. 하지만 원칙 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원칙이 뭔지 파악하고 예외 어떤 거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볼게요.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 조항이 민법 제5조인가 봐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원칙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원칙. 그리고 원칙에 따라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면서 이러한 법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민법 제5조의 원칙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60만 원짜리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여기에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느냐? 기본적으로 너희들 재화나 서비스 구매하는 거는 일종의 그 거래죠. 거래.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넌 나에게 물건을 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것이 법률 계약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네들 뭐 심지어 버스 타고 뭐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뭐 사 먹는 것들 일종의 계약 행위로서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일단 체결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건을 샀는데 너희 부모님들께서 마음대로 너 이거 내 허락도 없이 왜 샀어? 이거 당장 취소해 하면은 바로 환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아까 얘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을 이미 먹었다고 했어요. 한 30만 원치를 먼저 먹었나? 그래서 10만 원 추가적으로 달라는 내용이었죠. 볼게. 자, 물건을 구매하다가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일반적으로 뭔가 좀 원칙적인 상황이겠네.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60만 원짜리 약을 샀어. 60만 원짜리 약을 사서 20만 원어치를 먼저 먹었다. 그러면 이 20만 원어치에 대해서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60만 원어치의 가치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원상 회복이니까.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만 원 다시 볼게요. 60만 원어치의 약을 샀는데 20만 원어치는 먼저 먹었어. 그 다음에 나는 40만 원어치의 물건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40만 원어치의 물건은 그냥 물건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되고 20만 원은 돈으로 얘는 물건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다고 보고요. 자, 근데 아까 지금 우리가 원래 봤던 게 민법 제5조였습니다. 그렇죠? 민법 제5조에 대해서 봤는데 아까 얼핏 봤는데 민법 제141조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다른 민법입니다. 이거는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볼게. 자,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 취소의 경우 대금의 반환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밑에 너네 말 어렵지? 이거 우리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게.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지금 필수품입니다. 뭐 필수품 뭐 있지? 뭐 밥 같은 거, 뭐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옷 같은 거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입니다. 뭔가 사치품 같은 거지.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상품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너 지금 60만 원짜리 양 내가 너한테 팔았지. 근데 20만 원 너가 먹었고 이미 40만 원 물건 남아 있으면 일단 40만 원 물건 줘. 그리고 20만 원 너 그거는 돈으로 줘. 이미 먹어서 치워버려서 없었으니까 가 됐는데 지금 141조에 따라 보니까 어떻다? 그래 물건은 반환하는 거 맞아. 오케이. 근데 돈 20만 원 내가 줬던 거 이 법에 보니까 아니던데 이거 다시 줘 해서 학생에게 다시 20만 원의 돈을 환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41조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판매를 한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있대요. 자,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였답니다.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가 사기를 친 경우죠. 얄밉네.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미성년자가 나를 속였어.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만들었을 경우, 자, 미성년자가 사기 쳤을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 배제가 가능합니다. 취소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자,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1개월 이상의 기간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보통 부모님이 되겠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개념 다시 볼게요.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지금 추인하다라는 거는 유효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한마디로 자,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판매한 판매업자가 1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먼저 정해서 부모한테 그들의 부모한테 법정 대리인한테 너 이거 계약 계속 할 거야? 너네 자식이 이거 계약했는데 이거 계속 유지할 거야? 취소할 거야?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쌩을 깠어요.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그 거래 행위가 계약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본 거죠. 한마디로 나 취소 안 할게 라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 나온 이 판매업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판매한 이 판매업자를 보호하는 권리 일단 취소권 행사의 배제 이 경우는 미자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사기를 쳤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자 부모를 상대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너 이거 취소할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동안 대답을 없어. 그때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 촉구라는 건 이제 요구하는 거죠. 빨리 해. 계속 갈게요. 다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세 번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 확답을 촉구할 권리에 의해서 기간 정해가지고 부모한테 물어보는데 그 추인 확답을 주기 전까지 먼저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나 봐요. 다만 근데 이 뭔가 또 문제가 있겠네.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 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은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마가 지금 내 속이고 지금 미자라고 지금 미잔데 지금 내 속이고 뭐 그냥 어른인 것처럼 행사하고 판매를 하고 있네.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해야지.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정리를 할게요.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정리할게. 자,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아까 그 봤던 법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시 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김밥과 과자와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같은 일상적인 거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김밥 한 줄 사 먹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오면 이거 뭐 너희들은 밥을 쪼쪼 굶어 먹어야 되겠지. 자, 2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야 되겠지. 볼게요.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자 먼저 이 판매업자가 먼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아까 철회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철회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뭐야? 미성년자인지 진짜 몰랐어야 됐던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3번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면 법정 대리인은 판매업자의 확답 촉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아니죠. 해야만 한다. 이게 문제가 되겠네.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안 하면 뭐 한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되겠죠. 계약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4번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한 상품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에 영향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었죠. 5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을 사용 도중 취소하면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상품 성격에 따라서 필수품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금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대금을 반환한다고 했었죠? 필수품의 경우에는 대금 반환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22번 문제입니다. A를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죠. A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법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본 이 지문들을 통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정리를 할게. 다시 좀 볼게요. 지금 자 60만 원짜리 다이어트 약이었습니다. 60만 원짜리 다이어트 약. 그 다음에 이미 20만 원 추가 2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10만 원 더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었던 거죠. 자 일단 기업에서의 그 물품의 종류는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 였죠. 볼게요.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 원은 지불해야 된다? 반환 요구 없었습니다. 2번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 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3번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로 10만 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3번 돼야 되겠네. 23번입니다. 니은의 이유 니은 김밥 먹는데 동의 필요 없다. 정답은 1번. 미성년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죠. 그럼 너무 사소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25번의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다라는 거. 추인한 것으로 여긴다. 부정적으로 여긴다. 정답 1번이고. 자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입니다. 각 17세 미자네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고 을 역시나 미자입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습니다. 위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무엇을 할 수가 없었다? 사기를 쳤죠. 그래서 행사의 배제가 가능하겠네요. 을에 대해서는 취소권 행사 배제가 됩니다. 행사 못해. 판매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거래 당시 병은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않았고 미성년자임을 또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뭐를 쓸 수가 없지? 철회권은 또 쓸 수가 없어요. 자 뭐라고 됐지?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니까 철회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을은 빼박, 취소권. 을의 부모는 빼박, 을의 그 갑과 을이 맺은 계약, 병과 을이 맺은 계약에 대한 그 취소권의 행사가 안 되겠죠. 1번입니다.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미성년자와 그 거래한 거래이기 때문에. 2번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 취소할 수 없겠군. 그렇죠. 왜? 얘가 사기쳤기 때문에. 3번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해. 4번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 맞는 이야기죠. 5번입니다.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군. 일단 그 확답 뭐였지? 아까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나왔던 거는 갑과 을에게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주체와 객체에 대한 문제인 건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지금 확답 촉구 권리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 자 지금 확답을 촉구할 권리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객체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갑과 을에게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전 소설 하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월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진짜 유명하고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홍계월 이름이 뭔가 어떻죠? 좀 여성스럽죠. 여자 그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홍계월전에서 주인공 계월은 자, 주인공 계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월은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이 있대요. 그 다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웅입니다. 영웅 결국에. 이는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겠죠. 영웅 소설이니까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대. 근데 그것을 탈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의 경우에는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홍계월전은 남자를 막 무시하고 다니는가 봐요. 특히 계열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성도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 남성 중심의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 한편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조선시대의 통념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입니다. 남성상과는 달리 차이가 있겠네. 권위적이지 않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에서 탈피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은 계열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통 그 평가 문제나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이 기억이라고 기호를 쓰는 대신에 원래 이제 그 안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인용을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남겨놔서 사람 킹받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네 멀미할 것 같으니까 그 너네 교재 펼쳐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이 도적은 이 관형사인데 이 도적, 그러니까 이 씨의 도적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봐봐. 도적이야. 아주 낮은 신분이겠죠. 근데 걔의 성까지 알고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는 관형사입니다. 이 도적놈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평국이 누구야? 홍계열은 아는데 평국이 누구야? 이럴 경우 우리는 앞부분 줄거리를 보셔야 됩니다. 영락 없이 다시 앞으로 봐야 되겠네. 멀미 좀 참으세요.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명나라 시절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계열은 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작품도 명나라가 등장을 했는데요. 명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이거 황제의 나라죠. 그 시절에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계월 남장을 했대요. 이후 장사랑의 난으로 어떤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주인공이 겪는 시련이 되겠네. 보통 영웅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그 유년 시절 시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뭐 영웅이 되어서 활약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계월은 부모와 헤어지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나 봅니다. 그다음 여공에게 구출된 뒤 여공 구출했으니까 영웅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네요. 이름을 평국이라고 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평국이란 게 누구다? 이 계월이랑 같은 사람이야. 고치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보국이라는 아들로 나옵니다.
수학하여 공부해서 과거에 자원 급제한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랑캐가 침략하자 그때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작품에서도 이 황제를 침략하는 그런 제후국들의 왕들이 있었죠. 자, 오랑캐가 침략하자 평국 개월은 원수, 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원수,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보국은 중군장이 되어 중군장 중자가 붙었네. 그러니까 대원수 밑에 있는 직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어 이를 평정한다. 이후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왕을 상대로, 그러니까 황제를 상대로 천자라는 단어 나왔죠. 황제입니다.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보통 죽이겠죠. 하지만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의 결혼을 중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물 관계 한번 좀 그려보고 시작할게. 자, 먼저 명나라 시절 누가 있었다. 너무 얇나? 홍씨랑 그 다음 그 사이에 양씨가 있었다. 그래서 둘이 계월을 낳은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장사랑의 난 때문에 얘네들이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여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보국이라는 그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이 계월을 구출을 하죠. 구출을 하고 계월의 이름을 이제 평국이라고 고친 다음에 둘이 그냥 형제처럼 같이 수학해 했는데 이 평국 계월이 여자임을 알고 이제 천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네 그냥 결혼해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 전체적인 그 인물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볼게요. 기억입니다. 너네는 이 학습지,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시험지 보고 같이 선지를 파악을 하도록 할게. 자,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얘는 그 계월입니다. 본에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적이라는 게 적국 침략한 그 나쁜 놈들이 되겠지. 얘네들 막으려면은 평국이 있어야 돼. 계월이 있어야 된대요. 왜? 얘가 능력이 쩔기 때문이죠. 1번입니다. 기억은 계월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 여성임이 이미 들켜졌습니다. 정영태가 장수로서의 능력에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능력 인정했죠. 걔가 있어야지 이거 무찌를 수 있어.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조선시대의 통념적인 남성상과 다른 모습. 일반적인 남성상은 뭐야? 그래도 어찌 여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막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통념적인 남성상과 다르게 그래도 여잔데 여자여도 얘 잘 싸우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죠. 2번입니다. 니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평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규중 규자가 들어가면은 그냥 여자 생각하시면 돼요. 규방 규중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자의 방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2번입니다. 니은은 전쟁터에 계월이 출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저 아까 위에 제안했습니다. 천자가 망설이는 장면으로 맞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인식이 드러난다. 여자는 사회 진출, 그러니까 그 전쟁터 나가는 거 좀 그렇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3번 디귿은 디귿 읽어봐야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보통 첩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죠.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1이나 갚고자 합니다. 성은이니까 왕의 은혜죠. 임금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패하는 근심치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불렀겠지. 천자가 불렀겠지. 야, 네 전쟁 좀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 좀 네 속이고 좀 어리석었지만은 힘 다해서 너의 은혜 갚아볼게. 이 한번 바쳐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신 같네. 3번입니다. 디귿은 계월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천자의 명령을 따르는 장면으로 하실 것 같아요.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한다. 여성의 모습이다. 여자인데 지금 출장한다. 요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것 같습니다. 4번 리을입니다. 리을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걸로 볼까요? 자, 동해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누가? 이거 개월이겠죠. 그 다음 남쪽 가는 듯 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뭔가 개쩌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4번 리을은 원수 개월이 위기에 처한 중군장 보국을 구한 후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 남편 구하고 난 다음에 적진을 평정하는 장면으로 여성 영웅이 우월한 능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다. 요것만 해결하면은 이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간단하게만 좀 볼까? 지금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지 남편 구하려고 갔던 것 같네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5번 볼게요. 미음은 미음 무슨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기 개월이가 지 남편 구했지. 근데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아까 남자들이 좀 찌질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면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뭐라고 혼내는 거야. 자, 절어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요. 그러니까 평일이라는 건 평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야, 네가 그러고도 집에서 하는 네가 말하는 남자냐?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럴까? 이제 언제야? 자기 구출해주고 난 다음이겠지. 5번입니다. 미음은 여자라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자신을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했다? 평일이라고 했죠. 평일. 그러니까 평소 집에서는 나를 그렇게 무시를 하더만 여기서는 지금 나한테 목숨 구걸이 나고 있고 이 찌질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무시한 보국을 계열이 조롱하는 장면으로 무시한 보국을 계열이 조롱하는 장면으로 요거는 맞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전쟁터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 5번 돼야 되겠네요. 이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시험지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걸 많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미자 그 사기 치는 거 있지? 아니, 그러니까 사기라기보다는 요것도 이제 갑과 을에게 이랬죠. 부모에게 갑과 을의 부모라는 이 두 글자가 빠져서 답이 5번이었던 것처럼 얘도 전쟁터가 아니라 평소 집에서 자신을 무시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갈라진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이거는 갈래에 대한 특징이지. 갈래 혹은 뭐 형식적인 특징 같은 거 묻는 건데 일단 고전 소설이잖아. 그치? 고전 소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얘는 웬만하면 일반적인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좀 우리는 글을 아직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치? 볼게. 고사를 인용을 한대요. 근데 고전에서 고사 인용하는 거 고사 인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서 얘를 OX로 구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다음 시간의 역전적 구성. 이거 같은 말로 하면 뭐지? 역순행적 구성이죠. 근데 고전은 보통 순행적 구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X일 가능성이 좀 더 커. 그지? 3번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야기하는 것 같지? 해서 상황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야,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너 지금 슬퍼야 돼. 지금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도 고전 소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OX 가릴 수가 없어요. 4번 인물의 활약상 전쟁에서 지금 활약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거 우리 잠깐 봤는 요 부분에서도 좀 그래 보이긴 하죠. 얘가 가장 좀 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남겨둘게요. 그 다음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의 교차를 통해서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거 전기소설이죠. 그러니까 전기적 요소, 소설의 전기적 요소, 고전소설의 전기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 이
곡이라든지 아니면 앞부분 줄거리를 봤을 때 뭔가 환상적인 분위기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쌤 판단을 했거든. 맨 처음에 이제 그냥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2번 빼고 사실상 다 봐야 됩니다. 2번 뭐 5번은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남관장이 장계를 올리거든 뭔지 모르겠는데 천자가 급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따옴표가 나오면서 오왕과 초왕이 반역하여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종의 편지를 보내는 것 같네요. 천자 왕이겠지. 자, 오왕과 초왕이 반역하여 얘네 나쁜 놈이야. 지금 황제의 성 정도가 되겠죠. 침범하려고 합니다. 오왕은 구덕지를 대원수로 삼고 구덕지 이름 좀 이상합니다. 삼고 그 다음에 초왕은 장맹길로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때? 자, 호주 북쪽 지방의 10여 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형주 자사 이왕태를 베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팀인 것 같아. 근데 죽었나 봐요. 소장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이니까 이게 누구야? 남관장이겠네. 나의 힘으로는 방배할 길이 없어서 소식을 알리옵니다. 원컨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그러면 이때 어진 명장 어진 군발이 누가 될까요? 이게 이제 계열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적을 막아주십시오.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자, 우승상 정령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막아보내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평국이 전일에는 그냥 남자 행세를 하고 세상에 나와 있었어. 내가 써먹었어. 근데 지금은 귀중에 머물러 있어.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불러내겠냐, 어떻게 전쟁터로 보내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성의 뭐에 대한 사회 진출에 대한 당대 의식이 반영되어 있지. 됐나? 자, 신하들이 말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팎으로 되게 유명하다는 거죠. 얘가 이름이 조야에 있다. 네임드라는 뜻이지. 얘 네임드야.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얘 직책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 좌승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 직책 그대로 있으니까 어찌 규중에 있다고 해서 거리 끼겠습니까? 라면서 신하들이 막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거 따질 때 아니다. 얘 지금 당장 불러야 된다. 천자가 마지못해 평국을 불렀다. 이때 평국이 규중에서 그 방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이때 사관이라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천자의 그 아랫사람인 것 같아요. 신하. 명령을 전하자. 어떤 명령이었을까? 너와 전쟁터로 가.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평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갈 때 입어야 되는 옷이겠지. 복식을 갖춰서 갈아입은 후에 사관에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예를 다하고 있죠. 예. 자,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근데 너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아까 고사인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하는 부분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요거는 뭐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편집자가 자신의 주관에 드러내는 건 아니죠. 자, 네가 규중에 머문 후로는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근데 너 봐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덕이 없어. 천자의 겸손함이죠. 내가 덕이 없어서 내 탓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라면서 명령하고 있죠. 뭐라고? 전쟁터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국이 엎드려 아랬다. 신첩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지.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뭐로?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잔데 이제 남자라고 속인 거지. 높은 공후 장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송합니다. 내가
네 속여먹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서 쏘리.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신첩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의 만분의 1이나 갖고자 합니다. 패하는 근심치 마소서 하면서 내 나갈게 걱정하지 마라.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 만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의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기를 원수 이때 원수가 이제 계열이죠. 계열이가 친히 붓을 잡아서 지가 직접 붓을 잡고 보국 지 남편한테 전령 편지를 보냈어.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했거든. 지금 부인이 지 남편한테 뭐 하고 있는 모습이지? 명령 하고 있죠. 요거 일반적이지 않을까? 일반적이지 않죠.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보국 이 찌질이가 분함 그 이유는 뭐지? 부인이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부모께 여쭤다 여공입니다. 자, 좀 부모한테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자, 계열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니, 그러니까 지는 원수고 나는 중군, 지 아래 것으로 부리려고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굉장히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고자질하고 있죠. 여공이 말했다.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라 이르더냐. 계열을 갈시하다가, 갈시라는 건 결국 무시입니다. 어디에서? 이거 집에서 하는 행위겠죠.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르다 잘못됐다 하리요. 국사가 매우 중하니 국사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냥 니 가라. 여공이 보국에게 바삐 가라고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주를 갖추고, 갑주라는 건 갑옷 정도로 생각할게요.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자기 부인한테 엎드렸어. 홍원수가 분부했다. 홍계월이지.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니네 다 죽일 거야. 보국이 두려워하며 중군 처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했다. 11월 초일일에 남간에 당도하여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천촉산을 지나 영결루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굳세기가 철통 같았다.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 중 논평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서술자의 주관이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돼 있었지? 아까 선지 보면은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상황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건 좀 더 읽어볼게요.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독자가 판단, 이거 일단 더 보도록 할게.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오늘 네 나가가서 한번 싸워봐라.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지 부인 명령에 따랐습니다.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우리 아내의 명을 받아서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바삐 나와 칼을 받으라. 적장 운평이 나쁜 놈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크게 노했다라는 뜻이겠지. 말을 몰고 나왔었다. 세 번을 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일단 한 놈 처치했어요. 그 다음 적장 운경이 운경 또 나왔네.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을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여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 칼을 날려 칼에 들고 있는 운경의 팔에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에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여기까지 또 두 명의 적장을 배웠죠. 그럼 지금 이 문단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보국의 활약상. 근데 이게 좀 어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네요. 정답은 뭐냐? 이거 인물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계속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3번 서술자가 개입해서 상황에 대한 독자의 판단. 이때 이 판단이라는 건 옳고 그름 뭐 이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지. 얘는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여기에서 독자가 판단할 여지가 있진 않죠. 아니야 호령
뭐 부드러웠어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아니지. 이때 지금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편집자의 주관이 좀 들어간 거지. 어떤 판단을 유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이. 계속 갈게요. 그때 적장 구덕지가 구덕지가 아까 그 적나라의 대원수였습니다. 얘가 이제 일통이야. 크게 놓아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가 고함치며 달려들었고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여기까지 이제 누구의 위기? 보국의 위기가 되겠네.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자충우돌하여 적진을 구덕지의 머리를 뱉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구했죠. 누구의 활약상? 이거는 편국이 아니지. 개월의 활약상이 되겠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다 본 거고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풀면 되겠죠. 1번입니다. 남관장은 반란군의 규모와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막 몇만 뭐 그 수치를 이야기했죠. 조정에게 다급하게 도움 요청하고 있다. 나한테 좀 보내주라. 2번 천자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은 자신의 부독함.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평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한 천자에게 감사해하며 그렇지 네 내 여자인 거 알고도 나를 살려줬잖니.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있다. 여공은 사적 일보다 공적인 일 중시했고 보국이 계월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 못난 놈아 네 아내한테 얼른 가라. 보국은 계월의 지시를 두둔하는 여공의 말에는 맞아요. 근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냥 말 없이 나갔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